혹시 요즘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목이 따갑고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하면서 소화제 하나 먹고 넘어가십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단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통증과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점막 손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가끔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정상 범주에 속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역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빈도입니다. 역류가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 점막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손상이 계속 누적됩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역류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몸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식도를 통해 위로 내려갈 때는 이 문이 열리고 음식이 다 내려가면 꽉 닫혀서 위산이 다시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식도로 쉽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장은 원래 강한 산성 환경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위벽은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식도는 다릅니다. 식도는 산성 환경에 전혀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 점막이 직접적인 화학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위장질환 전문의 데릴 지오프레 박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통증 자체보다 산이 반복적으로 식도를 자극하는 과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느끼는 속쓰림이나 통증보다 그 과정에서 식도가 입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암으로 가는 길 발해식도.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만성적인 자극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도 점막 구조 자체가 변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식도 세포가 위 점막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의학 용어로 발해식도라고 부릅니다. 발해식도요? 그게 암인가요? 아니요, 발해식도 자체는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해식도는 전암성 병변으로 분류됩니다. 전암성 병변이라는 건 뭘까요? 암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암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진입로에 들어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해식도로 진단받으면 내시경을 통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권고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속이 좀 쓰린데 뭐하고 넘어가던 증상이 방치하면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역류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은 남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복부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복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를 압박하게 되고 이게 역류를 촉진하는 거죠. 마치 풍선을 꽉 쥐면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성들의 생활 습관도 한몫합니다. 이하식, 과음 같은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습관이 등장합니다.
바로 취침 직전 식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쓰림 환자 90%가 모르는 진짜 원인, 바로 취침 직전 식사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으면 살찐다는 건 알았는데 역류까지 일으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방식으로요. 취침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우리가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죠. 두 번째,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위산을 아래로 당겨주지만 누우면 그런 도움이 없어지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요. 수면 중에는 침 분비와 연화 반사가 줄어듭니다. 침이랑 연화 반사가 뭐가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침은 약한 알칼리성이어서 역류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을 삼키는 연화 반사는 식도로 올라온 위산을 다시 위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방어 기제가 모두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역류된 위산이 식도에 오래 머물게 되고 점막 손상 위험이 한층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목이 따갑고 신물이 올라와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야간 역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야간 역류가 반복되면 낮에 일어나는 역류보다 식도 손상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위산이 식도에 접촉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성 기침이나 쉰 목소리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역류가 식도 상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릴 지오프레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목소리 변화나 삼킴 장애가 나타났다면 이미 단순 속쓰림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산제 효과가 예전보다 떨어지거나 야간 역류가 잦아졌을 때도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 토열, 흑색변이 동반되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미 상태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 증상이 생기면 제산제부터 찾으십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산 역류 관리의 핵심은 약물 치료 이전의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식사 시간이나 수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경미할수록 생활습관 조정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취침 시간 조절.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3시간이요? 네, 최소 3시간입니다. 저녁 7시에 먹고 밤 10시에 자면 되나요? 네, 그 정도면 좋습니다. 하지만 밤 9시에 먹고 자정에 자는 것보다는 저녁 6시에 먹고 밤 9시에 자는 게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먹고 일찍 자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음주와 카페인 제한. 술과 커피는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킵니다.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저녁에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맵고 짠 음식,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부 비만은 위를 압박해서 역류를 촉진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 자세 조정. 잘 때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를 높이는 것보다는 침대 머리 쪽을 15-20cm 정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심각한 질환이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 질환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 아직 식도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발해식도로 진행되기 전에, 식도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좀 쓰린데 뭐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그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 특히 취침 3시간 전 식사 마치기를 꼭 실천해보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시니어웰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